자, 지난 시간에 때 NMR을 잠깐 볼게요. 자, 이런 문제 NMR 스펙트럼 찍으면은 크게 픽이 두 군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 두 군데서 나와요. 근데 이 픽은 여기 두 개의 프로톤에서 픽이 세 개로 갈라져요.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프로톤이 여기 영향을 미쳐서 픽이 하나가 두 개로 갈라진다. 이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핀 커플링 코스탄트라고 합니다. 단위는 뭐냐면 hertz가. NMR 스펙트럼에서 X축은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케미컬 시프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커플링 콘스탄트의 단위는 케미컬 시프트가 아니고 hertz 단위. 그 다음에 다시 B 프로톤이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다시 각각의 픽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 간격은 마찬가지로 J1, AB. 왜냐면 두 개는 동등한 프로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두 개의 픽이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픽은 1대 2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픽이 1대 2대 1. 반면에 여기 있는 프로톤은 A 프로톤에서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같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J2B라고 표현했죠.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요 픽의 인텐시티를 다 더해줄 수가 있어요. 요 놈 더해줘서 얼마가 나온다. 요 놈 더해줘서 얼마가 나온다 그러는데 픽의 인텐시티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프로톤의 숫자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두 개 픽은 여기 두 개 프로톤에 나온 시그널이잖아요. 적분해주게 되면은 픽의 인텐시티를 더해주게 되면 픽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2가 나와요. 반면에 요 세 개 픽의 인텐시티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픽의 프로톤이겠어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은 픽의 위치도 구해주지만 요즘 좋은 NMR 스펙트로미터는 픽의 인텐시티를 다 더해주게 돼요. 다 더해주게 되면 뭐에 관한 정보를 주냐면은 프로톤의 숫자를 주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은 NMR 스펙트럼에서는 이게 델타 값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은 내가 허즈로 바꿔줄 거예요. 허즈 단위로. 그러니까 실제 NMR 스펙트럼은 뭐를 측정하냐면은 델타로 표현해 주지만 실제 측정은 주파수 측정하거든요. 내가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100MHz에서 NMR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 그래서 주파수를 측정을 해.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했어. 근데 B0를 갖다가 2배 증가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지금 케미컬 시프트가 아니고 주파수예요. 실제로 NMR은 주파수를 측정하니까 주파수 측정한 다음에 계산해줘서 델타 값을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NMR 스펙트럼에서 이건 X축은 케미컬 시프트가 아니고 허즈 단위라고 했을 때 내가 마그네틱 필드를 2배 증가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배 뛰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이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 간격이 2배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비제로를 2배 증가시켜줬으니까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2배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간격은? 이 간격은 안 벌어져요. 이 간격은 왜 안 벌어질까요? 왜 갈라지는 거지, 이렇게? 얘는 왜 갈라지냐면은 여기 프로톤이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서 픽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 픽이 왜 두 개로 갈라지지? 요 픽이 예를 들어서 두 개로 갈라지는 두 개로 갈라지는 이유가 뭐야? 얘가 작은 자석처럼 환경에서 픽이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바깥에서 벌어준 외부 자기장 B0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외부에서 벌어준 자기장하고는 얘는 아무런 상관. 이건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B0를 세게 해주게 되면 뭐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얘 각각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2배로 커지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기장을 세게 넣어준다 그러면 여기 갈라져요. 픽의 뭉치가 갈라져. 그러나 그 픽과 픽을 연결해주는 커플링 콘스탄트는 상관이 없어. 커플링 콘스탄트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뭐에 의한 거냐면은 프로톤끼리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SF4 얘기를 했죠. SF4. SF4는 여기 론페어가 하나가 있어서 그 론페어가 VSEP가 이루어내면은 이퀴토리얼 포지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게 되고 플로린 NMR을 찍게 되면 픽이 몇 군데서 나오냐면 여기서 한 군데서 나오고 여기서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각각의 픽은 3개씩 갈라질 거다 그랬죠. 그래서 3개 갈라진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비슷한 문제죠. CLF3는 론페어가 몇 쌍이 있나요? 2쌍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는 어떤 구조죠? 론페어가 둘 다 어디에 있냐면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NMR 스펙트럼 플로린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픽이 몇 군데서 나오냐면 2군데서 나오겠죠. 여기에서 픽이 한 군데서 나오고 여기서 픽이 또 한 군데서 나오게 될 거냐. 이 네모에서 나오는 플로린 시그널은 몇 개로 갈라질까요? 2개로. 예, 그렇죠. 2개로 갈라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놈은 이 2개 때문에 3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2군데서 나오고 각각 2개, 3개로 갈라진잖아. 그래서 지금 봤다시피 NMR 스펙트럼 가지고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용어를 정의하려고 그러는데요. NMR 스펙트럼 책을 읽다 보면은 업필드라든지 다운필드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NMR 스펙트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프로톤이 있으면은 내가 바깥에서 일정한 세기를 갖다 예를 들면은 2.34 테슬라를 갖는 자기장을 쏘아줬을 때 바깥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찍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는 고정이 돼 있어. 얘가 고정이 돼 있고 얘를 바꿔가면서 바깥에서 쏘아주는 빛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스펙트럼을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얻는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엔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세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이런 스펙트럼을 얻었는데 그 후에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르게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이젠 얘가 고정이 아니에요. 얘가 고정이 아니고 얘가 고정이에요. 얘가 100MHz로 고정을 하고 B0를 바꿔줬어요. B0를 바꿔가면서 NMR 스펙트럼을 찍었다. 거꾸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CH4라는 분자가 있거든. CH4라는 분자에다가 스펙트럼 여기다 보세요. 먼저 원래대로 얘가 2.34 테슬라고 얘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봤다고 합시다. 그때 CH4가 픽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CH3CL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요 픽은 S축이 지금 주파수거든요. 여기다 왼쪽에 나올까요? 오른쪽에 나올까요? CL이 들어가게 되면 CL은 전자를 뺏어가잖아요. 전자 뺏어가게 되니까 여기 전자가 없어지게 되죠. 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이 프로톤은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되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야 되겠지, 그죠? CH4하고 CH3CL을 비교해보면 CL은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 프로톤의 전자를 뺏어가. 그게 전자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프로톤은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돼서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픽이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NMR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운필드라고, 픽이 왼쪽으로 가는 거. 그걸 갖다가 다운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디실드 됐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쉴드가 뭐죠, 쉴드? 둘러싸였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둘러싸였나요? 전자에서 둘러싸였는데 그게 디쉴드도 됐다는 얘기는 뭐죠? 그 쌓여진 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왜 없어진 거예요? CL이 전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 둘러싸였는데 CL이 다가오면서 디쉴드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운필드로 갔다라는 얘기랑 디쉴드 됐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얘기예요. 자,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실험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실험했어요. 옛날에는 자기장을 고정시켜준 다음에 주파수를 바꿔줬어.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CL이 들어갔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해야만 이게 트랜지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실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얘가 고정이 되어 있어. B0가 고정이 되어 있고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U가 고정이 되어 있고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기로 가면서 B0 값을 더 큰 걸 싸줘야 되나요? 더 작은 걸 싸줘야 되나요? 이때 실험할 때랑 이 주파수로 실험할 때는 어땠어요? 얘보다 더 큰 주파수에 비해서 싸줘야 전이가 됐었잖아요. 근데 실험 반대로 할 거예요. B0는 U는 고정시켜 놓고 B0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B0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주파수가 더 커졌을 텐데 이렇게 실험하게 되면 더 큰 자기장을 싸줘야 되나요? 아니면 더 작은 자기장을 싸줘도 되나요? 더 작은 자기장. 더 작은 자기장 싸줘야 돼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알았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B0는 축을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으로 크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NMR 스펙트럼에서 픽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보통 다운필드로, 그러니까 B0가 작아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B0. 그래서 다운필드가 되는 다운필드. 주파수가 커지게 되는 것은 B0는 작아지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실험 방법이 있는데 요즘 실험 방법은 위처럼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처럼 실험을 해요. 더 자기장을 바꿔주면서 실험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프로톤이 있어. 내가 바깥에다가 자기장을 2.3 테슬라를 걸어준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게 프로톤만 있으면은 100MHz에서 전이가 되는데 주위에 뭐가 돌아다닌다 그랬냐면 전자가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때 전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냐? 내가 바깥에서 B0라는 자기장을 쏴주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전자가 만드는 자기장은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이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은 실제 바깥에서 쏴준 자기장보다 작은 자기장을 느낀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서 이 방향의 자기장을 쏴주게 되면 전자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느끼게 돼서 프로톤은 더 작은 자기장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 더 큰 자기장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프린트문에 그 아래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눌렌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아눌렌이 평면형 분자인데 이런 식으로 평면형 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분자는 신기하게도 그리고 여기에 프로톤이 바깥쪽에 걸려있는 프로톤이 있고 안쪽에 있어. 바깥쪽에 나와있는 프로톤이 있고 안쪽에 나와있는 프로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 아주넬린이라는 링에 무슨 커런트가 흐르냐면은 이 링을 뺑뺑이 도는 링 커런트가 흘러. 뺑뺑이 도는 링 커런트가 흐르면서 이 링 커런트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근데 그 자기장이 생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 링에 링 커런트가 흐르고 링 커런트에서 이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깥쪽에서는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흐르지만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다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줬잖아요. 그럼 안쪽에 있는 프로톤은 어떤 자기장을 느끼죠?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자기장을 느끼게 돼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쪽 프로톤은 어떻게 되죠?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하고 똑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자기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로톤, 안쪽에 있는 프로톤하고 바깥쪽에 있는 프로톤은 상황이 전혀 반대라는 거죠.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보다 이쪽은
더 센 자기장을 느끼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프로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더 작은 자기장을 느끼게 돼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인커런트가 흐르면서. 그래서 델타 값을 보면 델타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델타가 9까지 올라가고 여기는 델타가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델타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죠? 델타는 뉴0에서 뉴 빼기 뉴0 곱하기 10의 6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뉴가 뉴0보다 작으면 델타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극단적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문제 있죠. 카본 60. 카본 60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카본 60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양이 워낙 작아가지고서 뭐 NMR이나 IR 라만을 찍지를 못했고 순전히 뭐만 찍었냐면은 매스 스펙트럼만 찍었어요. 매스를 찍어봤더니 720이었다. 다른 거 말고는 정보가 없었어. 그때 이제 스몰리라는 사람이 720이면 카본이 60개로 이루어진 분야인데 아마 얘가 공 모양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냥 추정만 했을 뿐이야. 추정만. 이런 식의 공 모양의 모양 할 거다라고 추정만 했는데 그 후에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처음에 찍은 것이 바로 NMR 스펙트럼. NMR인데 이 카본 시스템은 수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 NMR을 찍은 것이 아니고 카본 NMR을 찍었어요. 왜 카본이죠? 그럼 카본 60 같은 경우에는 카본 NMR을 찍는다 그러면은 몇 개의 픽이 나올까요? 카본 60는 60개의 카본으로 이루어진 픽인데 NMR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찍는 거죠?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카본이 몇 개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만 나와, 하나만. 60개의 카본이 여기 꼭점을 이루고 있는 60개의 카본이 다 동등한 카본이에요. 다 똑같은 카본이에요. 그래서 픽이 달랑 하나 딱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카본이 60개나 있는데 다 동일한 상황에 있다는 뜻이 픽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 모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NMR 스펙트럼을 찍어가지고서 우리가 카본 60가 공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것은 뭐냐면 배울 것은 카본 13 NMR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까지는 수소 NMR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카본 13 NMR도 지금 봤지만 잘 써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카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카본이라고 부르지 않고 12번 탄소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 카본 13이라고 부르잖아. 왜 그러냐면은 카본 12는 NMR에서 찍히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카본 12는 I가 제로야. 스핀이 제로야. NMR을 찍으려면 스핀이 있어야 찍거든요. 근데 얘는 스핀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스핀이 없냐면은 카본 12는 원자핵 안에 프로톤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고요. 뉴트론이 6개로 이루어진 복합 있죠. 카본 12 원자핵. 근데 프로톤도 스핀이 2분의 1짜리라서 업스핀, 다운스핀 상태가 있고 뉴트론도 업스핀, 다운스핀 2개가 가능해요. 근데 이 12개 복합 입자로 이루어진 카본 12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12개 입자 중에 6개가 업이에요. 6개가 업이야. 그리고 6개가 또 다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각각은 스핀을 갖고 있지만 서로 반대 방향의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동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스핀이 제로가, 전체적으로는 스핀이 제로가 돼서 카본 12는 스핀이 없어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없어요. I가 0인 것 중에 12번도 있지만 16번 산소도 I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얘기예요. 그래서 카본 12는 그래서 스핀이 없어서 NMR을 찍지 못하고 NMR을 찍으려면은 카본 13 NMR을 찍어요. 그래서 비싼 실험이야. 카본 13으로 취한된 샘플을 구입을 해서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카본 13 NMR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처음 볼 문제는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이 이렇게 생겼죠. 이 문제에 카본 13 NMR을 수소를 찍겠다는 게 아니에요. 수소를 찍겠다는 것이 아니고 카본을 찍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처리된 샘플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에탄올 시약병을 구입하잖아요. 에탄올 시약병에는 사실은 4가지 종류의 분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분자는 당연히 얘도 12번, 얘도 12번인 탄소로 되어 있는
이게 가장 많겠죠. 근데 그게 98%밖에 안 돼요. 98%는 얘도 12번, 얘도 12번인 에탄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는 13번. 그 다음에 얘는 12번으로 취한되어 있는 에탄올도 존재해요. 그게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냐면은 1% 차지. 세 번째 분자는 왼쪽 카본은 12보고 오른쪽이 13번으로 취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1%를 차지하고요. 네 번째 분자도 있어요. 네 번째 분자는 뭐냐면은 둘 다 13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13번. 근데 얘는 거의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탄올을 사잖아요. 그럼 그 시약병에는 네 가지 종류의 분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네 가지가 섞여 있는 샘플에다가 카본 13 NMR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1번에서는 NMR이 시그널이 안 나오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번 탄소는 스핀이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은 시그널이 나오질 않아요. 4번은 있기는 있지만 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얘도 거의 안 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에탄올 가지고 카본 13 NMR 찍는다 그러면 2번 분자에서 나온 거랑 3번 분자에서 나온 거의 시그널이 합의됐거든. 자, 그럼 2번 분자에서 나온 시그널은 어떤 모양이 볼까요? 2번 분자. 2번 분자는 얘가 13번이고 얘가 12번이니까 여기서 요 카본에서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요. 요 카본에서만 카본 13 시그널이 나오는데 픽이 하나가 아니고 4개로 걸러져 있어. 왜 4개로 걸러져 있을까? 얘도 자석이니까. 요 스핀도 자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요 카본 13에서 나온 시그널을 몇 가닥으로 갈라지게 하냐면은 4가닥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픽이 4개가 나옵니다. 2번 아이소토포모에서 나온 시그널. 3번 분자에서도 나온 시그널이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요 카본 이게 12번이고 13번인데 이거는 요 카본에서 나온 시그널. 여기 몇 개의 수소가 붙어있어요. 2개가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픽이 몇 가닥으로 갈라지냐면은 3가닥으로 갈라지는 픽이 나옵니다. 요게 좀 신기한데 요 프로톤에서는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요. 요 프로톤에서 갈라지지는 않아요. 왜 안 갈라지죠? 안 갈라지는 이유가 재밌어. 왜 안 갈라지냐면은 요게 우리가 물속에 녹여서 실험을 할 거거든요. 녹게 되면은 액체 녹여서 실험하게 될 텐데 요 결합이 되게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쉽게. 근데 얘가 끊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얘가 업스핀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끊어져요. 그래서 얘 혼자 있어.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딴 프로톤이 와서 붙어. 딴 프로톤. 근데 얘는 요 프로톤의 스핀은 다운 스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운 스핀. 그러니까 업 스핀이었더니 떨어져 나가고 다운 스핀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끊어져. 그리고 또 다른 스핀이 또 와서 붙어. 근데 이 스핀은 다시 업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옥션에 붙어 있는 수소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계속 다른 놈이 와서 붙는 거예요. 다른 놈이. 그러면 옥션에 붙어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H 스핀은 어떻게 될까요? 업이었다가 다운이었다가 업이었다 다운.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플럭추에이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것의 평균적인 모습만 본다는 거죠. 워낙 빨리 업스핀이 바뀌게 되니까 얘는 그것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옥션에 붙어 있는 수소에 의한 커플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3개로 갈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프린트물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 부분을 고해상도로 찍어봤어.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여기 카본에서 나온 시그널이죠. 여기 카본에서 나온 시그널이 3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요걸 고해상도로 찍어보니까 픽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각각이 4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군데서 나오는데 각각의 픽이 4개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왜 4개로 갈라졌냐? 요 놈이 여기에 카본에 커플링이 돼서 일단 요 놈 2개에 의해서 3개로 갈라지고요. 거기다가 요 놈이 요 카본에 미치는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각각의 카본의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픽에서 요 큰 봉우리들 사이의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죠? 요 카본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수소가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느냐가 바로 요 길이를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픽은 다시 또 4개로 갈라지는데 그 4개 픽들 사이의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냐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프로톤이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faktor라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으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요 카본에 붙어있는 수소가 각각의 수소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매우 디테일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해상도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저해상도로 실험하면 그냥 픽 3개만 보여. 근데 고해상도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소에 관한 스펙트럼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카본 13 NMR도 유기화학 하다 보면은 자주 찍는 스펙트럼 중에 하나예요. 방금 봤지만 아쉽게도 12번이 아니고 13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실험을 하려면은 뭐 굳이 13번으로 취한된 샘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싼 실험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NMR, 프로톤 NMR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총 복습이야. 자, 내가 이런 분자의 NMR 스펙트럼을 찍으려고 해. 자, 이런 분자의 NMR 프로톤 NMR에 다시 카본 13이 아니고 프로톤 NMR을 찍으면은 픽이 몇 군데서 나올 거예요? 얘는 3군데서 나올 거예요. 프로톤이 3가지 종류가 있거든. 여기 프로톤, 여기 프로톤, 여기 프로톤. 그래서 크게 3군데서 픽이 나오게 될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프린팅을 해보면은 이렇게 8.2 ppm. 그래서 픽이 2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8.2 정도는. 그 다음에 7.6 정도 되는 데서 그 다음에 7.9에서 8.0 사이에 4개의 픽이 나오죠. 이렇게 한 군데, 2군데, 3군데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 픽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픽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픽이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 가만 옆에 보니까 옆에 뭐가 있네. 비프로톤이 요놈이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잖아요. 픽이 2가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갈라질 수가 있죠. 여기 프로톤이 있잖아요. 여기 프로톤에서 이게 또 갈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웬만한 해상도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웬만한 NMR 해상도로는 여기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작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걸까요? 요 간격은 이 프로톤이 얼마나 여기 가까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관한 정보를 요 간격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픽은 HC 프로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프로톤은 일단 요 놈에 의해서 갈라지겠죠. 바로 옆에 있는 놈. 그래서 픽이 2가닥으로 갈라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해서도 갈라질 수는 있는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요. 파란 위치에서. 그래서 안 보이는데. 얘 때문에 갈라지는 효과는 해상도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여. 그냥 여기에 있는 놈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요거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나요? B가 C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게 되겠죠. 당연히 JAB하고 JBC를 비교해보면 AB가 BC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AB는 뭐예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은 거예요. JBC는 메타 위치에 있잖아요. 메타 쪽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될까요? 얘가 HB가 되겠죠. 얘는 일단 B에 의해서 2가닥으로 갈라져. B에 의해서 2가닥으로 갈라진 다음에 다시 C에 의해서 또 갈라지겠죠. C에 의해서. 이 간격은 뭐가 될까요? JB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분자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 것이 NMR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문제예요. 자, 요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픽이 세 군데서 보이겠죠? 여기서 한 군데서 보일 것이고, 요 두 군데서 보일 것이고, 네모친 군데서 세 군데서 보일 거예요. 세 개는 어때? 세 개는 동등한 프로톤이죠, 이거는. 구분할 수 없는 동등한 프로톤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픽, 여기서 나오는 픽, 여기서 나오는 픽. 자, 여기서 나오는 픽은 얘 때문에 몇 개로 갈라질까요? 두 개로 갈라져. 얘에서도 갈라질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스펙트로미터 해상도로는 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얘 때문에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거 동그라미 친 픽은. 그래서 여기 세 개의 프로톤 픽은 얘 때문에 몇 개로 갈라질까요? 두 개로 갈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로 갈라지고 여기도 두 개로 갈라져. 프리테일 볼에 보면은 6ppm 근처에 픽이 두 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한 1.8ppm의 픽이 두 개 보일 거예요. 양쪽 두 개가 바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픽은 4ppm 근처에 있는데 픽이 무려 8개가 나와. 매우 복잡하게 갈라집니다. 매우 복잡하게. 자, 얘는 왜 복잡하게 갈라질까요? 왜 복잡하게 갈라지느냐? 만약에 여기 프로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여기 프로톤이 여기에 프로톤이 미치는 영향이 같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 그냥 4개 프로톤이 붙어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 룰을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n 플러스 1 룰을 적용시켜서 그냥 픽이 5개로 갈라진다고 보면 돼요.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았다 그러면 그냥 n 플러스 1을 적용시켜서 5개 픽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는 5개가 아니고 8개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하고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가 않다. 그래서 픽이 8개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픽이 몇 개로 갈라질까요? 근데 얘하고 3개는 똑같죠?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얘가 3개 똑같아요. 왜냐면 3개는 동등한 프로톤이거든. 그래서 3개 프로톤에서 이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4개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요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걸까요? 요 3개의 프로톤이 여기 프로톤에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서 갈라집니다. 근데 다시 여기 프로톤에서 픽이 각각의 4개의 픽이 어떻게 되죠? 각각이 다시 2개로 갈라질 거라는 거죠. 요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줄까요? 여기 프로톤이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요 제기는 얼마냐면은 6.6Hz고 그 다음에 여기 제기는 얼마냐면은 3.8Hz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스펙트럼을 잘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NMR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해 줄 것을 그래서 지금 봤지만 NMR은 분자의 구조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줘요. 다른 분광법이 흉내내기 힘든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줘요. 하지만 NMR은 뭐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NMR은 구조 분석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정량 분석할 때는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농도 측정할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냐면은 자, NMR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 업스핀 에너지 준위가 있고 다운스핀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줄 거야. 빛을 쏴서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올라가는 것을 흡수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분자가 3개가 있어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도 분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도 만약에 분자가 3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바깥에 빛 쏴주잖아요. 그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분자가 흡수가 돼서 위로 올라가. 그런데 동시에 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던 분자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에미션. 이건 옵션. 이거는 에미션.
업접션과 에미션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디텍터에 빛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가 완전 똑같다. 그럼 여기 빛이 전혀 흡수가 되지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라도.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하나라도 더 많아야 여기 흡수가 조금이라도 된다. 흡수가 되는 양은 따라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그라운드에 있는 숫자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보다 얼마나 많은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빛이 흡수가 되느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 있는 분자의 수하고 여기 있는 분자 수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죠? 각각의 스테이트를 채울 확률을 우리가 뭐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어요? 볼주만 식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 채워질 확률 분자의 수, 여기 채워질 분자 수를 요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온에서 여기 2가 뭐죠? 여기 2가? 그라운드, 그러니까 업스핀의 에너지하고 다운스핀의 에너지 차이가 바로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게 KBT에 비해서 되게 작은 거야, 이게. 여기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NMR에서는 업스핀 에너지 준위하고 다운스핀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여기 2거든요. 근데 이 2가 KBT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야. 굉장히 작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0,000개의 분자가 있잖아요. 여기 9,999개 있어. 계산. 엄청나게 차이가 작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흡수가 거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대역이 어느 대역이라고 그랬죠? 레디오 프리퀀시 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반면에 이것의 정반대가 뭐냐면요. UV 비저블이에요. UV 비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어느 대역이죠? 이 대역이? 말 그대로 UV 비저블 대역이에요. 여기는요. 레디오 프리퀀시 대역이에요. UV 비저블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죠? 요 2가? 이거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UV 비저블에서는. 그 말은 무슨 여기 분자가 있고 여기 하나도 없어. 여기는. UV 비저블에서는 여기에는 분자가 하나도 없어.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차여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쏴주는 족족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흡수가 잘 돼. 그래서 UV 비저블은 농도 측정할 때 상당히 좋아. 왜냐면 흡수가 다 잘 되니까. 반면에 NMR은 농도 측정할 때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럼 시그널을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 NMR에서 시그널을 늘려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 간격을 벌려주면 되나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에너지 차이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자 수하고 여기 있는 분자가 같다라는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간격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격을 높여주는 방법이 T를 제가 미래 답을 얘기했는데 얘를 높여주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자 수하고 여기 있는 분자 수 차이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먼저 답을 얘기했으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죠. 온도를. 얘를 분모를 낮춰주면 되잖아요. 분모를. 온도를 낮춰주면 돼. 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놈이 열을 방출하고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은 온도를 낮춰주면 돼요.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수식으로 보자면은 분모가 작아지게 되니까 이게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얘는 한계가 있어. 왜 그러죠? 낮춰주면 어떻게 돼? 이게 액체가 아니고 얼어버리잖아요. 고체가 되니까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계가 있어.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2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비제로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비제로를 증가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그런 업스핀은 내려가고 다운스핀 올라가는 2.3테슬라를 걸어줄 때는 이게 100메가였지만 23.4테슬라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기가헤르츠가 되잖아요. 10배 이게 높아지는 거죠. 10배. 자기장을 10배 키워주잖아요. 그럼 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제한이 있어. 제한. 온도 낮춰주는 거. 그래서 주로 비제로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장비들은 기가헤르츠 단위라는 거죠. 기가헤르츠. 대학에 있는 것은 100메가헤르츠 뭐 그렇게 되지만
대학은 그보다 10배 높은 10기가헤르츠 단위의 자석을 써서 이거를 늘려준다는 거야. 근데 이걸 늘려주게 되면 아까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 또 이거 말고 자기장을 세게 해주게 되면은 시그널 인텐서티가 증가해.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걸 높여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분자수하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분자수의 차이를 증가시키면서 시그널 인텐서티를 증가시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지, 간격을 늘려준다고 그랬잖아 아까. 아까 픽이 자기장이 작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가 자기장을 세워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놈이 이게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10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장을 센 거를 쏴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자기장에서는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케미칼 시프트 값이 이게 델타 A라고 그러고 델타 B라고 했을 때 델타 A하고 델타 B가 굉장히 작다. 그럼 이게 시그널에 붙어 있어. 분간이 안 돼. 분간이. 그때 뭘 하면 되는 거죠? B0를 늘려버리면 된다는. 그러면 이게 확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얘는 어떻다 그러죠? 얘는 그대로야. 얘는 변하지가. 얘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이거 J값이라고 그러고 얘는 단위가 뭐라고요? 허츠.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NMR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봤지만 2시간 정도 NMR을 했는데 NMR이 굉장히 유용한 분석 툴 중에 하나예요. 화학에서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 병원 가면 MRI라고 찍잖아요. MRI가 그냥 NMR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유용한 테크닉이니까 잘 쉽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기서